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채무자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과 또한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못 받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 그 갑구에 압류와 가압류라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압류와 가압류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하는데 보통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압류입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타 일반 채권자들이 그러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등이 하는 것은 압류, 국가가 아닌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여러분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표제부라고 하는 건 그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가 되겠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류나 가압류는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가압류하기 때문에 갑구에 들어갑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는 것이 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을구에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등기 보시게 되면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끝에 보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요. 압류하게 되면 등기 목적은 압류입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도 압류가 되겠는데 누가 압류했느냐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 개인 납세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보게 되면 권리자는 누구냐? 국이라는 건 국가입니다. 국이라고 써 있는 건 무조건 국가가 되겠고 처분청입니다. 어디서 압류했냐? 예를 들어서 세무서다 그러면 남양주 세무서, 강남 세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압류했던 것을 여러분이 남양주 세무서에서 압류한 거를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압류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에 압류 등기 말소, 그리고 등기 원인은 해제,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자, 압류되는 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을 못 냈습니다. 지역보험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게 되면은 역시 여러분 압류합니다. 등기 목적 압류, 그리고 등기 원인도 압류, 보통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부에서 주로 압류합니다. 권리자는 누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그런데 의료보험을 납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류 등기 말소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방세를 못 내게 되면 국세는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거지만 지방세를 못 내게 되면 시군구에서 압류합니다. 자, 압류. 등기 목적도 압류, 등기 원인도 압류, 가로 열고 징수과. 그리고 권리자는 누구냐?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 지방세를 못 냈다. 하남시가 되겠고. 예. 강남구에서 못 냈다 그러면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남시에서 압류했던 그런 지방세를 여러분이 납부하게 되면 압류 등기 말소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압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오시게 되면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자, 가압류했다. 만약에 어떤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이 카드 대금을 못 갚아가지고 카드 회사에서 가압류했다. 그러면 등기 목적은 가압류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정부 지방법원, 이렇게 무슨 지방법원, 그 밑에 뭐 고양 지원, 또 수원 지방법원 밑에 성남 지원,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해가지고
그 가압류에 대한 사건번호 올라갑니다. 만약에 2022년이면 2022년 가압류는 카단입니다. 카단 해가지고 번호가 올라갑니다. 2022 카단 5623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끝에 보면 권리점 및 기타 사항은 청구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압류한 청구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무슨 카드 주식회사, 그리고 그 주식회사의 주소가, 회사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카드 회사에서 가압류한 거를 여러분이 갚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 목적은 가압류 등기 말소 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해제 해가지고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은 가압류를 했는데 여러분이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다면은 카드 회사는 다시 법원에다가 이미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하는 겁니다. 본안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즉 집행력 있는 권한은 판결문이 되겠죠. 그러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카드 회사가 여러분 부동산을 갖다가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주로 가압류 해가지고요. 가압류한 것을 법원에다가 본안 소송해가지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은 주로 뭐가 된다?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제 경매와 의무 경매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카드 회사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소유자의 부동산에다가 갑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갑부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오고 근저당 설정했다면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의무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갑부에 의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 부동산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안전장치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압류 하기 전에 상대편 재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파트 값이 5억인데 만약에 근저당이 한 4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저당이 4억 설정이 은행에서 빌려온 게. 그러면 차익이 1억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 빌려와가지고 갚지 못해가지고 채권자가 뭐 가압류가 있고 의료보험 못 내가지고 압류도 있고 국세도 못 냈다. 또 세무서에서 압류된 것도 있고 지방세 못 내가지고 압류된 거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채무자의 가압류 한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융기관이 5억짜리가 4억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만약에 의무경매를 신청했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미 국가가 세금 가져가고 또 금융기관이 가져가고 일반 채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안분계산에서 봤는데 여러분이 제일로 후순위 가압류 한들 배당을 1원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워낙 빚이 많다면. 그렇다면 구태여 가압류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도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 이거 채권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압류 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압류했다고 무조건 돈을 회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압류하고도요, 그 물건이 경매가 나오면 1원도 못 받는 가압류권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압류해서도 안 되고 또 가압류 한들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보고 정확한 법률적인 분석, 즉 권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시간에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제 빌려준 대여금을 못 받아서 법원에다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제목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입니다. 예, 신청입니다. 그러면 내용입니다.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 이름 쓰시고요. 주소 쓰시고,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쓰시고, 아니면 팩스나 이메일 쓰시고,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거니까 채무사의 인적사항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 채권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받을 돈입니다.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 청구 채권에 표시해가지고 금 얼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청구 채권이다. 빌려준 받을 돈 채권입니다. 청구 채권. 자,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 표시, 가압류를 하여야 할 채무자의 부동산 표시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나중에 별지 목록 추가로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그 가압류를 하는 신청 취지를 적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법원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청 취지가 되겠고, 가압류하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청 이유입니다. 가압류하는 신청 이유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월 며칠 이자를 월 2%, 갚는 날까지 12개월 뒤로 정하여 금 얼마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떻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갚을 날짜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가 알아본 결과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도 많은 채무가 있고 빚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담보 제공된 아파트 한 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 제공하고 빌려온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3.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승소한 뒤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편이 처분을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가처분을 한다든가 가압류를 한 이후에 본안소송을 해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가압류하지 않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틀린 건 아니지만 돈 받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담보 제공은 공탁 보증 보험증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하려면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는 보증 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매토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 보증 보험증권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첨부서류는 내가 빌려줄 때 그 차용증서라든가 현금 보관증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편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등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가압류할 때는요 가압류 신청서도 있지만 가압류 신청도 하지만 신청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술서. 그리고 이제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쓰시고 위 채권자 이름 쓰시고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법원 기준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고요. 자, 가압류하게 되면 별지 1이 있고 별지 목록 2가 있는데 별지 1은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부동산 표시를 하는 겁니다. 1. 주소, 부동산 주소, 대지입니다. 건물 쓸 수 있는 157.4. 1. 위 지상에 대지 위에 뭐가 있느냐? 벽돌 쪽 평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입니다. 1층은 74.82제곱미터, 2층은 74.82제곱미터, 지층은 97.89제곱미터 중에 이러한 부동산을 가압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별지 1을 보겠습니다.
가압류를 법원에다가 신청할 때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술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에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름 쓰시고, 아니면 모르면 뭐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각각 따로따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술서 내용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하면 됩니다. 1. 피보존 권리라는 게 있어요. 피보존 권리라고 하는 건 법률 용어인데 돈 받을 채권을 말합니다. 즉 청구 채권을 말합니다. 즉 피보존 권리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렇게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을 돈 청구 채권을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면 예, 아니요 나와 있죠.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고요.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압류할 때 청구 금액이 적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 집행에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재소전 화해조서가 있습니까? 화해조서가 있느냐? 없으면 없으면 되겠어요.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면 되겠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연대보증 썼습니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연대보증이 있을 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연대보증인한테 채무자가 안 갚으니까 대신 채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는 각 부동산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에 첨부하면 되겠고요. 유체 동산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뭐 주거용으로 쓰는 뭐 냉장고라든가 또 침대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에어컨 같은 게 되겠죠. 이러한 유체 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예, 아니요 쓰면 되겠고요.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 등기부도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예로 대답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 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의 고입니다. 채무자의 유체 동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할 유체 동산의 품목과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가 침대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이 되겠어요. 장롱도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세 번째입니다.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됩니다. 예로 대답한 경우는 본안소송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과 그리고 민사소송한 사건 번호, 사건명 적으면 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또는 소송 결과 적으면 되겠고요. 아니요 대답한 경우는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본안소송할 예정입니까? 예, 뭐 예정일. 아니요
사유 쓰면 되겠고요. 중복 가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이외 신청 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현재 포함해서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됩니다. 예로 대답한 경우는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법원이라든가 사건번호, 사건명 적으면 되고, 현재 진행 상황 결과 뭐 취하했다든가 각하했다든가 인용했다든가 기각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는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내용이 복잡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 내용은 진술서 작성하고요. 해당 사항 없으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를 통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용, 소송 비용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가압류 신청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겠는데, 요즘은 지식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뭐 가압류 이런 내용 치시면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나홀로 소송, 나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을 채권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곱하기 1000분의 2면은 등록면허세 20만 원에다가,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니까 20만 원에 20%니까 4만 원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돈이 청구 금액이 1억 원이라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24만 원을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는 그 증빙서류를 또 여기다가 가압류 신청할 때 법원에다가 제출할 때 제출해야만이 가압류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압류를 해서는 안 되고요. 가압류 하기 전에 권리 분석해서 내가 과연 가압류한 이후에 본안소송해도 봐도 채권 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본 다음에 가압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가압류 하게 되면 친구와 멀어지게 되고 돈도 못 받고 또 가압류 할 때 이런 세금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압류 그런 결정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즘에 오늘날 재테크, 세테크 중요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전소비대차 거래도 신중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